너무 긴장이 되네요. 오늘 제가 이 세계관 전쟁 그 동성애 파트를 맡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동성애에 관해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이 책, 그 세계관 전쟁 이태희 목사님이 지으신 이 세계관 전쟁 책을 읽고 동성애가 어떻게 우리 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을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더 명확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참 좋아서 이제 목사님께 추천해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기회에 이제 뭐 더 책을 공부하고 또 다른 자료도 찾아보면서 더 좀 깊이 있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제 자신이 먼저 더 이제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유익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어떤 문제다 뭐 이런 것까지 막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요. 자, 동성애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네. 아, 그렇죠. 많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처음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또 세계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성도들한테 영상을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느낀 게 앞으로 이제 벌어질 세상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 이제 딸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제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딸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크리스찬 스쿨로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까지 이제 일반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이제 강한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지내고 또 그런 교육을 받을 때와 또 확실히 크리스찬 스쿨에서 이제 거기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속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가르치니까 이 3년 동안 아이가 이제 세계관이 전환이 되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과 후. 그래서 참 이런 교육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런 이제 세계관 학교를 하신다고 하셔서 정말 제가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얼마 전까지 다녔던 이제 교회의 목사님께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건의를 드렸었는데 목사님 거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정치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치하고는 상관없이 이거는 나의 그 뿌리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이 세계관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교회 안에서도.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하는 것들은 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저는 왜 이분이 이런 선택을 하지? 이런 선택을 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밑바탕에는 이 세계관이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는 동성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과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 세계관의 이 충돌이 어디에서 강하게 나타나냐면 이 동성애가 그 핵심 싸움터더라고요. 그래서 동성애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동성애를 통해서 세상이 바꿔질지 그것을 한번 차츰 이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 나가 볼게요.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 이 세계관 전쟁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동성애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LGBT라고 하거든요. LGBT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성소수자를 일컫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여자 동성애자를 레즈비언이라고 하고 남자 동성애자를 게이라고 하는데 또 양성애자는 바이섹슈얼 그리고 성전환자는 트랜스젠더 이 영어의 맨 앞자를 따서 LGBT 성소수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동성애 성소수자 생각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 상징적인 게 있죠. 그게 뭐죠? 무지개죠. 무지개 하면 또 성경에서 떠오르는 게 또 있잖아요. 네, 노아의 방주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무지개를, 이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무나 그 안타깝고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표시인데 이게 이제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걸로 둔갑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무지개는 보통 이제 7가지 색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깃발에는 색깔이 6가지예요. 원래는 8가지였는데 2가지가 빠지고 뭐 삶과 치유, 태양, 자연, 또 예술, 그리고 영혼을 상징하는 6가지 색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사악한지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이렇게 사악하게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무지개를 좋아했는데 이 무지개가 이제 그림이 있는 그런 것들을 가방에 달고 다니고 싶어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달고 다니면 저는 이제 뭐 성소수자를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으로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럴 때마다 참 속상해.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탈취해갔구나. 이게 사탄의 역사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 오늘날에 영적 전쟁이 3가지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뭐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보다도 더 무서운 건 영적 전쟁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계관 전쟁, 그리고 2번째는 문화 전쟁, 그리고 3번째는 입법 전쟁이에요. 근데 이 3가지는 서로 점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화가 생겨요. 그리고 그 문화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법을 만들거나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본주의 세계관이니까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의 행복이 중요해요. 그 사람 중에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인본주의라고 해서 다 동성애를 즐기는 게 아니지만 그 사람 중에 이제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동성애 문화를 더 전파하고 싶어요. 그래서 동성애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되니까 동성애 문화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문화를 더 견고히 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결국에는 법을 만들거나 고치려고 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나 동성결혼 합법화 이런 것들을 만들기를 시도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법들이 굉장히 무서운데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많은 나라들이 이런 것들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지금 아주 이제 뭐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법을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2000년대부터 이제 계속 이것들이 압박이 오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런 것들이 상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도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관과 문화와 법은 점진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뭐에 따라서 달라져요? 세계관에 따라서 달라져요. 왜냐면 우리 먼저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동성 간의 결합을 가증한 일, 또 죽어도 마땅한 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함에서 나온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동성애는
당연히 이제 이거는 미워해야 되잖아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니까. 그런데 동성애자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일단 그들을 이제 뭐 이제 동성애는 죄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들은 우리가 포용을 하지만 그들이 이제 동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왜냐면 동성애는 죄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멸망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것과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그럼 인본주의 세계관은 무엇을 중심이 돼서 이제 뭔가를 판단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인본주의 세계관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구를 중심으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해요. 그래서 인본주의 세계관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래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본주의 세계관의 성윤리는 대한민국 헌법 10조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헌법 10조 시작!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 행복 추구권을 토대로 형성이 되었는데요.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될 권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권. 내가 스스로 좋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그 인본주의 세계관을 힘입어서 이 자기 결정권의 그 적용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이 됐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뭐예요? 내 몸이니까 내가 여자나 남자 이런 것들 성별 정체성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성적 취향, 내가 여자를 좋아하든 남자를 좋아하든, 그리고 성관계 대상, 내가 남자와 관계를 맺든 여자와 관계를 맺든 이런 것들 내가 좋으면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장이 돼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세계관 안에서의 동성애는 그들이 이제 죄를 여기지 않는 게 문제고, 그리고 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 오늘날에 동성애가 왜 이렇게 큰 이슈화가 됐냐면 옛날에는 동성애 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싫어하고 뭐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 시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너무나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 동성애는 인권이야, 동성애가 인권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고, 또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벗어났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벗어나서 이 동성애는 다름의 문제야,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동성애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인권 탄압하면 우리가 안 좋게 보잖아요. 그것처럼 동성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 너 인권 침해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공격을 하는 상황에 이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이 가시방패를 획득한 게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점점 힘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뭐 말하거나 어떻게 내 생각을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면 너 선 넘지 마라, 이렇게 상황이 이제 이 세상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그 동성애가 어떻게 인권이 되었는지 이제 이걸 알아보기 전에 그 인권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인권은 어디에서부터 생겼냐면,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세계관에 따른 인권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권리라고 해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뭐라고 해?
그럼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인권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게 이제 만든 게 이제 동성애가 인권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을 보면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됐냐면 우리 사탄의 수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플레이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얼마 전에 드라마 TVN에서 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 사기꾼이 더 나쁜 사기꾼에게 사기를 치는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 내가 사기꾼에게 작업당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혹시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기꾼한테 나 작업당했어 막 이런 말. 네.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아이들? 모르는구나. 사기꾼한테 작업당했다. 어떻게 작업을 당하는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사기꾼이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타겟을 정해요. 그 타겟을 정해서 이 타겟에 모든 것들을 갈취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타겟 주변에 선수들을 배치시킵니다. 이 선수들은 사기꾼을 말해요. 근데 선수들을 배치시켜서 넌 여기에서 작업해, 넌 여기에서 작업해, 넌 여기에서 작업해. 그렇게 이제 선수들을 배치시키는데 이 선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을 해요. 이 타겟이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정말 가리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그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작업을 하면서 큰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타겟의 모든 것을 갈취하고 사라집니다. 이게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기꾼한테 작업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탄의 수법도 이것과 같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요. 큰 그림을 그려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서서히 작업한 결과 어떻게 됐냐? 우리도 사탄에게 작업당한 거예요. 작업당해서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야. 그건 인권의 문제야. 그건 다름의 문제야. 그리고 또 동성애는 더 이상 동성애는 나쁜 게 아니야. 죄가 아니야. 그거는 인권이야.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서서히 그 사탄의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자, 우리 아까 그 플레이어 드라마에서 보면 그 사기를 칠 때 혼자 하지 않아요. 여러 그 선수들을 배치시켜서 같이 팀을 이뤄서 사기를 치는데 저는 사탄도 이 팀플레이 사기극을 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팀플레이 사기극을 어떤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냐면 첫 번째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긴밀하게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교과서를 보면은 우리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냐면 이 네모난 박스를 한번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차별에 대한 것은 이제 정의한 건데 우리 같이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으로 살아간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개인에게 다수가 정한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기준을 힘으로 들이댄다면 그것은 차별이 된다. 자, 이 말을 들어보면 이게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차별에 대한 정의. 네, 이거는 차별에 대한 정의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성애나 성전환과 같이 일반인들과 다른 성적 취향에 대해 옳고 그름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같은 차별적인 행위이며 그와 같은 차별 행위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 위에는 차별의 정의가 맞지만 그것을 이 인본주의 세계관에 힘입어서 어디까지 확장을 시켰냐면 동성애나 성전환에게까지 이 차별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하는 거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이제 안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사실 이거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밑줄 친 거 읽어드릴게요. 사실 성적 소수자가 의학적으로 비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지로 선택하지 않고 성적 소수자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으며 동성애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졌기 때문이다. 성적 소수자가 비도덕적이라고 말할 정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들이 있는데, 자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 동성애가 뭐 에이즈의 뭐 원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틀린 주장입니다. 뒤에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에서 이런 것들이 뭐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놓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 아이들이 이제 정체성이 뭐 아직 분명히 세워지지 않았고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세워지지 않은 아이들이 이런 교과서를 보면 아 이렇구나, 이런 게 다름이구나, 이런 게 차별이구나, 이런 게 그러니까 성소수자는 이런 문제들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식이 점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잠식하게 돼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다고 해도 아이들이 뭐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현장에서 또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 학생 인권 조례. 학생 인권 조례 들어보셨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학생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제 각 시나 도마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 학생의 인권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뭐 처벌받지 않은 권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항을 넣어놓는데, 이거는 성윤리를 우리가 이제 성적으로 내가 권리를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성 권리로 바꾸는 인권 교육을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보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언어 장애, 용모 등, 그리고 임신 또는 출산, 그리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뭐 나이나 성별 뭐 이런 것들, 출신 지역 이런 것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요? 다름의 문제인가요? 너는 남자고 난 여자잖아. 그리고 너는 열 몇 살이고 나는 몇 살이잖아. 그럼 달라? 아니면 옳고 그름의 문제야? 달라요. 다름의 문제잖아. 이런 건 다름의 문제인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뭐가 문제냐면 임신 또는 출산, 그리고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일까요? 다름의 문제일까요? 옳고 그름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하지만 이제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득세하기 때문에 교과서까지 이제 장악을 해서 이런 것들은 이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다름의 문제를 차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여학생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고 임신하는 것이 그 다름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옳고 그름의 문제. 다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다름의 문제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우리 지금 아래 세대들은 이런 것들 많이 교육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분별력이 좀 약해지고 정말 이것이 진짜 다름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정말 열심히 따라와 주시는데 지금 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졸리시죠? 그래서 우리 영상 한번 볼게요. 이 다음에는 성교육. 자, 지금 성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 뉴스에 나온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괜찮아. 그거 불좀 꺼주려고. 소리가 안 나온다.
초등학생까지 무분별한 성적 행동을 표출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잘못된 성교육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방 성문화센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교육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 학부모들의 반발로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성교육 실태,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충북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공개한 성교육 프로그램 계획 중 일부입니다. 인공 정액 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 청소년들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프로그램이 알려지자 논란이 커졌고 결국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해당 센터의 프로그램은 중단됐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은 카도시 아카데미 측에 따르면 문제가 된 성교육 프로그램에는 사탕 키스, 옷 속 애무 등 과도한 스킨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 연령의 청소년들이 방문할 수 있는 센터 내부엔 남성의 성기 이미지와 함께 피임 도구 사용법도 나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교육 실태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적 행동을 조장하며 이를 모방하는 연령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성교육에서 성교육의 정답은 피임 교육이다 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동의와 허락을 한다라면 무분별한 스킨십까지도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여성 청소년들이 성병에 걸리는 확률이 3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잘못된 성교육의 폐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논란이 됐던 프로그램의 경우 동성 간의 성행위를 그린 그림도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방하는 경향이 강한 아동 청소년에게 성행위를 흉내낼 수 있도록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스스로가 동성애자라고 고백하는 이른바 커밍아웃을 한 청소년들이 더욱 늘어나는 이유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의 흐름은 더 전략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2000년도 초반에도 동성애 친화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선 이 3가지를 교육해야 된다는 게 있었거든요. 성별 정체성, 그다음에 성적 지향, 성적 자기결정권.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 문건들이 이제 몇 곳에서 나타나더라고요. 한 20년 전쯤에 주장했던 내용들이 지금은 공교육 현장에 다 녹아져 들어가요. 성경적 성가치관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카도시 아카데미는 이처럼 잘못된 성문화가 교회 안 청소년에게까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성경적인 성가치관 확립을 위해 가정에서 건전한 성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혹시 자녀들한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얘기하더라고. 아, 윤서 들어봤어 이렇게? 이런 교육 받았어? 이렇게 좀 비슷하게? 네. 자, 이제 그래서 중학생들은 그러니까요. 정말 그 서울에서 그 어떤 이제 중학교에서 성교육센터에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어떤 학부모가 그 교육센터를 방문했나 봐요. 그런데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센터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집단 난교하는 그런 조형물들이 있고 또 그 남자와 남자끼리 키스하는 사진이 걸려 있더래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정말 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희롱하는 이런 문구들 어떻게 그런 것들을 써놓고 세상에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다 보게 하는지 정말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강의 내용도 참 충격적인 게 이제 동성애는 그 강사가 동성애는 틀린 것도 옳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걸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게 왼손잡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런 교육을 받고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가치관이 성적인 가치관이 잘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이제 저희 딸이 이제 크리스찬 스쿨을 이제 고등학교 때 다닐 때 보면 매년마다 성교육을 시키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3년 동안 받더니 매년마다 이제 1학기, 2학기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자기 입으로 이제 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런 게 이런 건지 몰랐어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교육이 무섭구나. 그러니까 어떤 문화에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고 어떤 것들을 듣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실제로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받았다면 부모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제대로 풀어주시는 게 올바르게 풀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현장에서 사탄이 작업을 했냐면 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친동성애 정책입니다. 아니 국가기관에서 왜 친동성애 정책을 펼치는지 저는 정말 제가 이 동성애 이 부분을 그 전에도 제가 강의도 듣고 막 했지만 실제로 이걸 제가 이런 걸 준비하려고 강의를 준비하려고 자료 조사하고 막 영상 보고 시각적인 거 보는데 제가 2주 동안 이 두통이 오더라고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제가 이제 조금만 작업하고 이 사진 보다가 이제 구토가 나오려고 해서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사진들이 너무 많고 어떻게 나라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정책을 펼치는지 정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광고가 뭐냐면 폐암 주세요 하는 광고예요. 그러니까 흡연은 질병입니다. 금연은 치료입니다. 이렇게 작은 문구를 쓰고 폐암 주세요라고 써있죠. 이런 광고가 있는데 이거는 담배 광고예요. 왜 이런 광고를 하냐면 담배를 피면 위험하잖아요. 건강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나라가 앞장서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광고를 못 하는 거예요. 동성애의 위험성이 있다. 에이즈와 깊이 연관이 있다. 이런 것들을 광고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이런 장려 정책을 펼치는데 어떤 일들을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했는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003년도에는요. 동성애 표현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권고를 했대요. 그래서 그것이 2004년도에 삭제가 되었어요. 그 뒤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동성애가 표현된 영화나 음악, 드라마를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언제부턴가 이런 것들이 막 범람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많이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는데 이 정책을 펼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자고 만들자고 권고를 냈고요. 2007년도에는 어린이용 동성애 옹호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는 지지서를 그 의견서를 헌법 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군형법 92조 6항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2011년도에는 언론 보도 준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동성애와 에이즈 등과 연관짓지 못하도록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뉴스나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이 안 나오잖아요. 동성애는 에이즈 이런 거 질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아까 말한 동성애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상영하게 했고요. 이런 일들을 이제 벌였는데 아까 좀 전에 말한 군형법 92조 6항 우리 남자 친구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군대에서 군인들한테 적용하는 그런 법인데요. 이거는 성범죄를 군대 안에서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군대 안에서 정한 건데 이거를 폐지하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데 이 군형법 92조 6항이 어떤 거냐면 학문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건데 이걸 폐지하자는 거예요. 나라에서 앞장서서. 근데 이게 폐지가 되면요. 우리 딸들 있잖아요. 우리 채원이나 예배나 우리 딸들을 군대에 보내가지고 남자들과 같이 자고 같이 씻고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법이 폐지가 되면 우리 아들들이 군대에 가면 대상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군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만든 건데 그것을 나라가 앞장서서 폐지하자고 한다는 게 이 아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어때 주원아?
너 이해가 되니? 아들이 없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아 근데 정말 제 동생도 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다가 제가 알려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이 있으면 당연히 놔둬야지 어떻게 그런 걸 폐지할 수가 있냐고 이제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면 반대하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이제 그 사이에 스멀스멀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고 뭐 또 새로운 법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로에서 이제 사탄이 작업을 벌였냐면 유엔과 또 서구 여러 나라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압력을 줘요. 압력을 계속 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냐면 자 2015년도 6월달에 퀴어 축제 아시죠? 퀴어 축제 성소수자를 위한 그 퀴어 문화 축제에 그 16개국 대사관들이 참여해가지고 우리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지지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거든요. 그 발표되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대법관이 있대요. 킨즈버그라는 대법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대법원장을 만나가지고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그런 중요성 이런 것들도 나누고 대법원에서 강의도 했대요. 그리고 또 2015년도는 이제 유엔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이제 권고한 거예요.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압력을 주고 또 2015년도 유엔 산하 10인적 정치적 자유에 대한 여기 위원회에는 우리나라의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권고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서 다른 곳에서 압력을 주는 거예요. 세계 여러 곳에서. 그리고 2016년도에는 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국무부 소속 성소수자 인권 특별대사가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오찬 때 뭐라고 했냐면 외교부가 한국에는 동성애 차별 조항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은 군형법 92조 6항 같은 동성애자 차별법이 있다. 그것은 문제다.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게이 인권 운동단체 친구 사이 이런 데도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구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유엔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계속 압박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폐지해라. 이런 것들을 해라. 이런 식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매우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이 너무 작아서 우리 친구들 보여요? 자, 여기 이쪽에 보면은 남자 둘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2010년도에 그 SBS에서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이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생생한데, 본 건 아니고 처음에 이 드라마가 나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때만 해도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TV나 이런 식으로 미디어에 많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게 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나 제가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안 본 기억이 있는데 이 드라마가 나온 뒤로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미디어 속에 계속 이제 범람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떤 분이 이제 SBS에다가 이제 이렇게 항의글을 올린 게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에이즈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이런 드라마 보고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그 미디어 속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미화시키냐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둔갑시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동성애에 대한 욕구, 아름답게 이런 것들이 이제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린 아이일수록. 그리고 또 억압받고 슬픈 사랑 이야기로 또 둔갑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거는 인권 탄압이다. 그리고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권 탄압하면 안 되지. 동성애는 인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매체물들, 미디어 매체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잠식시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퀴어 축제. 퀴어 축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2000년도부터 이제 거의 매해 이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서울 뭐 이런 데서 이제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대구에서도 하고 송도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퀴어 축제를 하는데 제가 이 사진 자료들을 이제 막 고르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도저히 눈 뜨고 이제 볼 수가 없고 제가 몇 번을 이제 모니터 보다가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힘들고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퀴어 문화축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건 뭐냐면 사실은 자 어떤 전략이냐면 충격 효과와 반복 학습이래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낯설으니까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놀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계속 이거를 충격 효과를 주고 반복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어느새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익숙한 문화로 서서히 만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그게 이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축제할 때 보면은 왜 있잖아요. 그 공권력의 보호를 받고요. 막 경찰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저렇게 얼마나 이상하게 아주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그 거리를 우연히 지나갔어요. 보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내 자녀가 그걸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 상황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고 있는 아이 보고 엄마가 눈을 가리고 이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매년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충격효과 반복학습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의식을 빼앗아가고 또 이들의 표현은 표어가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표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너 지금 우리를 보고 혐오감을 느껴? 그러면 너는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넌 사랑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죄책감을 되려 심어주게 하는 이런 효과도 이제 이들이 이제 노리는 전략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탄이 지금까지 많은 작업을 했잖아요. 그런 문화들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 문화가 동성애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3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어볼게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래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야. 그런데 이 주장은 뭐냐면 윤리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선천성을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니야.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왜냐면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제 주장을 펼치게 한 전략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거짓입니다. 보면 1993년도에 딘 해머라는 사람이 그 X 염색체의 XQ28이 남자 동성애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를 했대요. 우리 안에 그런 염색체가 있다고 발표를 했대요. 그런데 98년도에 월령 라이스 교수라는 사람이 이걸 다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남성 동성애자와 관련이 없다라고 다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2005년도에는 아까 관련이 있다라고 했던 그 딘 해머라는 사람과 다른 연구팀이 같이 조사를 다시 했는데 이 XQ28은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는 걸 최종 결론을 내렸대요. 결국에는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부정이 되었대요. 그런데 문제는요, 동성애 옹호자들은 맨 처음에 그 잘못된 발표, 그것을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과서에도 싫고요, 다른 자료에도 싫어요. 그 사람이 1993년에 디네머라는 사람이 이런 발표를 했어. 그 결과를 근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부정된 건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동성애는 후천적인 역량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선천적으로 유전적이면 DNA를 이렇게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를 한번 조사해봤대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하나의 수정란이 나누어서 쌍둥이가 되기에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동성애자일 경우 그 나머지 한 명도 동성애자 당연히 돼야 되잖아요. 이건 유전이니까. 근데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은 10% 안팎이래요. 근데 만약에 선천적이라면 유전자가 같으니까 100%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읽어볼게요. 시작.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다. 자,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둘째 메시지는 우리가 치료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우리는 치료 대상이 아니야. 자,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뭐 주장하고 있는데 1970년도에요. 그 미국의 그 동성애 인권 운동가 그룹들이 그 의사 APA라는 그 의사들 그 협회가 있는데 이들한테 엄청난 압박을 주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우리 병이 아니다. 이걸 빨리 고쳐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주니까 또 압박을 주고 굉장한 로비를 펼쳤대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표하는 의사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자들급 의사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그것을 이제 병명을 뺀 거예요. 모든 의사들의 소견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빼면서 1993년도에 이제 뭐 세계보건기구가 정신장애 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게 되었지만 의사들이 반대를 했대요. 많은 의사들이 빼면 안 된다. 이거는 정신병 중에 하나인데 왜 그걸 빼느냐. 그건 반대다. 그렇게 다시 의사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합의를 본 게 그나마 이제 뭐 성정체감 장애, 선호 장애, 자아 이질적 성적 지향과 같은 병명은 남겨두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서 동성애를 여전히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성애는 에이즈와 관련이 없다. 자, 동성애는 에이즈와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것은 국민보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그 한국인 에이즈 환자가 남자가 8,885명이고요. 여자가 730명이에요. 근데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또 2011년도에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종합증진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약 99%가 성접촉에 의한 간염이라고 했대요. 발표를 했고, 그리고 에이즈 환자의 91.7%가 남성에 편중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주요 전파 경로라는 거예요. 이 항문 성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이즈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에이즈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세계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 대표하는 세계관이 인본주의 세계관이잖아요. 그 인본주의 세계관 안에서 이런 동성애 문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문화가 이제 이렇게 커졌으니까 이 문화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법. 네,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입법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입법 전쟁이 정말 법이 너무나 무서운 게 법으로 이게 확정이 되면 이건 더 이상 이제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거 반대 서명 같은 거 하고 앞에 나가서 막 시위하고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 서명도 해야 되고 나가서 그런 것도 같이 운동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법으로 통과되면 이 세상은 이제 그것이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지금 법 전쟁이 엄청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법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냐면, 자, 첫 번째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얼마나 무서운지 좀 이따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여기 이제 여기 10가지 계획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뉴 에이지 운동가 앨리스 베일리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서구 문명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뿌리 뽑아서 철저한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더 씌울까 연구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그 10가지 그 계획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두 번째,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 합법.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 이혼. 동성애를 정상화시켜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 미디어로 사고방식을 바꿔라.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위의 사항들을 법제화하라. 이 10가지를 실현한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한번 우리 영상 한번 볼게요. 영국에서 평등법이 통과될 당시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등법은 정치적인 문제이지 신앙이나 복음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데 뭐냐면 평등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201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인종, 장애, 종교, 동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벨파스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슬람교는 이교도며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이슬람교인들에게 혐오를 줬다고 해서 경찰에서 이 목사님을 소환, 조사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Islam is heathen. Islam is satanic. Islam is a doctrine spawned in hell. TV 기자회견 때 목사님은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사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마치 복음이 고개에 숙인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I'm saying sorry to those who may have been harmed because that was never my intention. My intention was to preach against the Islamic doctrine. 북 아일랜드의 유명 제빵 회사는 동성애자 단체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는 문구로 케이크를 만들어달라고 한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회의 경영진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빈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자기는 동성애자라며 크리스찬 간호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크리스찬 간호사는 나는 당신과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하였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크리스찬 간호사는 그 말 때문에 해고되었는데 이 일을 제기하여 현재 법정 투쟁 중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전도사 채용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상대로 고소하여 약 6,5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교회가 개입하면 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교회라고 오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영국 교회들은 반대 서명을 받아 정치가들에게 전달하고 작은 시위로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기도하거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영국에서 이 평등법은 그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입니다. 그게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정말 그 직업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교육 파괴, 뭐 종교 파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그 문제는 그 조항에 들어간 걸 보면은 그 성적 지향 이런 게 문제인데 이 조항이 어떤 거냐면 이 조항은 그 어떤 것에 포함되어 있냐면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근친상간, 집단성행위, 동물과의 성행위 등 개인의 성적 취향 행위가 모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걸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민사, 형사 이런 것들을 고소를 당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내가 상처를 받았다,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걸 고소를 하면 10번이면 10번 그걸 보상금을 다 그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법이 통과가 되면 아주 무서운 그 세상이 바뀌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빨리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동반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탕 여탕 있잖아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나 오늘 아침에는 남자인데 저녁에는 나 여자 같아. 그럼 나 여자야. 나 지금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여탕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재를 하거나 그러면 내가 이제 아니 나 여잔데 왜 나를 막는 거야. 나 지금 너무 상처받았어요 하면서 고발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 여자들끼리 우리 목욕탕에 있는데 남자가 들어와서 나 여자예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피해자는 사실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런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새로운 가족제도의 모색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가족제도를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법안인데요. 같이 살면 그게 동성이든 누구든 같이 이제 부부에 준하는 모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줘라 이런 법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통과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서구에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로 나아가기 전에 이 생활동반자법과 같이 동거 커플에게 부부에 준하는 권리 혜택을 주는 법안을 마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물꼬를 터주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 굉장히 위험한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입니다. 이 동성결혼은 이제 우리나라 그 헌법에 보면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써있냐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결혼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설립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성결혼 옹호자들은 이 헌법에 명시된 그 양성의 평등의 중점은 여기에다 중점을 두면 이 중점은 그 남자와 여성의 그 방점이 아니라 이 평등이라는 거에 방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란 남녀 양성으로 구성된 것으로 봐야죠. 이 헌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 법을 이제 없애고, 그러니까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 동성결혼 합법화를 새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이게 뉴스에 나온 건데 전 국민 60% 이상이 찬성했대요. 어디에서? 스위스에서. 세계에서 동성결혼 합법화한 30번째 국가가 됐대요. 그게 저번에 2000년대 거의 2010 몇 년도 초반 때 이루어진 거거든요. 지금은 35개 국가가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세계관이 뭐냐면 인본주의 세계관이 주류를 이룬 이 세계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그 문화들이 이제는 진리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고치는 거예요. 이런 지경까지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 정말 이건 참 무서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런 강의를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들었긴 했는데 그때마다 너무나 이제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막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차별금지법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차별금지법만 있는 게 아니라 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동성결 합법화 이런 것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리고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통과한 나라들이 계속 압력을 주고 있는 상태고 유엔이고 뭐고 뭐 미국에서도 막 압력을 주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정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동성애와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을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바꾸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는 시대 정신과의 싸움이다. 네, 이 시대 정신과의 싸움이래요. 시대 정신이 지금은 인본주의 세계관이 시대 정신이잖아요. 그 싸움이 사실은 동성애가 본질적으로. 자,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